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뉴욕 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까다로운 관문의 하원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했는데 일단 저희가 뉴욕 증시 상황 알아보기 전에 앞서서 시청자 이해를 좀 위해서 이 상향 합의안이 통과를 했습니다만 이 담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만약에 제대로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이라는 디폴트 위기에 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원 운영위원회를 아슬아슬 7대6으로 통과를 했고 예. 이후에 하원 전체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또 지금 막 끝난 상원 전체위원회에서도 60표 이상을 받아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부채 한도 협상은 완전 타결이 되는데요. 그로서 디폴트의 가능성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1789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234년 동안 무려 78번의 부채 한도 협상을 해왔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국가가 디폴트로 간 적은 없었거든요. 예,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예외 없이 역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여야는 당리당략보다는 일단 국가 경제의 안정을 택했다. 그래서 양쪽이 상당히 양보를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도 당시에 블랙 만데이가 오고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주가가 아주 대폭락을 했을 당시 그랬었죠. 그 2011년 쇼크를 되새겨 보면요. 그때도 공교롭게도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의회를 통과했는데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뉴욕 증시의 주가가 와르르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고통을 겪었거든요. 예. 자, 거기에 이제 기름에 불을 지른 것이 바로 S&P라는 신용평가회사였는데 이 신용평가회사가 미국이 부채 협상하는 과정을 보니까 우선 생각보다 미국 부채가 너무 많다. 좀 겁이 난다. 그리고 부채 협상 내용에 있어서도 앞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래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 이후로 6개월간 이제 고충을 겪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2011년 같은 그런 발작 증상이 올 것인가? 예. 일단 지금까지의 시장 반응은 이번에는 아주 잘 타결이 됐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환호하고 전 세계 증시가 일단은 반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바로 그런 면에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의 내용이 뭐냐? 의외로 우리나라 지금 전문가들은 협상을 타결하느냐 안 하느냐, 디폴트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그런 결과론적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 별로 잘 우리나라에서는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리 내용을 좀 얘기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어쨌든 뭐 타결이 잘 됐습니다만 예. 그 내용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S&P 그 2011년 때 어떤 신용등급 하향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경제 전망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부채 한도 협상의 내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핵심 골자만 말씀을 올리면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보통의 부채 협상은 부채 한도 협상을 상향해주면 부채 좀 더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으로서 협상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부채 한도 협상을 앞으로 2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합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의 부채 한도가 31조인데 앞으로 2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 남은 임기 기간이고 바로 그게 차기 대통령 선거 기간이에요. 이 동안은 마음대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찍어도 부채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또 더 설명을 올리면 국채를 마구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정권 시장이나 시중의 자금을 다 무한 빨아들이는 흡수해 그러니까요.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중의 자금이 급속하게 줄어들 수도 있다. 물론 2011년도에는 당시에 시퀘스트라는 지금과는 또 다른 거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도 자금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바로 주가 폭락에 또 신용등급 하락의 한 요인이 됐다. 그런 점에서 이 대목을 그러니까 미국이 정부가 국채를 사실상 무한정 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대목. 그로 인해서 정권 시장의 자금을 정부가 빨아간다가 아니라 빨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이 사태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하나 문제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합의 사항은 바로 미국 정부가 이 부채 한도 2년간 적용을 안 받는 그 반대급부로 바이든 대통령도 큰 양보를 했습니다. 바로 올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 예산안을 한 푼도 늘리지 않고 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출을 안 늘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1%만 증가한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5% 올랐기 때문에 예산을 5% 늘려도 종래하고는 같은 금액이에요. 실질 가치 면에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동안 반도체 칩스법이라든지 인플레 감축법, IRA법 이런 걸 하면서 정부가 국가 보조금을 많이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정액이 필요해요. 근데 예산 정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얘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얘기했던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집행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 산업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점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사실상의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관전 포인트고요. 협상에 타결을 했냐 안 했냐, 디폴트가 오냐 아니냐 이것은 이미 예상된 대로 미국 건국 이후에 단 한 번도 디폴트 간 적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협상 타결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블랙 먼데이 얘기를 하시면서 물론 그때랑 좀 상황이 다른 게 이제 뭐 S&P가 지금 그 디폴트 이후에 디폴트 상황이 타결된 이후에 신용등급을 낮췄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국채를 한없이 발행할 수 있게 된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면 시중의 자금이 빨아들여질 수 있다. 블랙홀처럼. 그렇다면은 미 증시도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오늘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 주말 사이에 뭔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월요일에 어떤 혼란이 온다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코스피에 미쳐질 뭐 그런 영향도 지켜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전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목을 그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인데요. 물론 미국의 재무부가 무한정 국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할 수는 있어도 다른 예산안을 또 국회 통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무한대는 아닌데 단 국채를 발행하는데 족쇄는 풀렸거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의 잔고가 바닥이에요. 미국 재무부가 돈이 없습니다. 국가에 돈이 좀 없는 거죠. 예, 그게 지금 1월 달부터 사실 부채 한도에 막혀가지고 현찰 시제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현찰 시제를 마련하는 방법은 바로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인데 미국의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현명한 분이니까 한꺼번에 물론 쏟아내지는 않겠죠. 그러나 금융시장에서는 그 정부의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른바 발작 현상, 텐트럼 현상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실제로 연방 그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어느 정도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자금 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최고 관전 포인트는 미국 재무부가 TB라고 하는 미국 재무부 정권 국채를 얼마나 발행하느냐, 요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그 우려된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2600선 회복 여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올 초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예. 올라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또 조정 국면이 보일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유란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채 발행으로 따른 어떤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이라는 것이 그 오르고 내리는 것이 워낙 많은 다양한 요인들이 뭐 복합적으로 그렇죠. 작용하기 때문에 뭐 부채 한도 협상 하나만을 변수로 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앵커님 좋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뉴욕 증시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또 지적을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미국 재무부의 단기 국채 대량 발행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뉴욕 증시의 상황 반전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도고요. 현재로서는 뉴욕 증시가 뭐 급락한다든지 이런 어떤 경고 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뉴욕의 경기 침체가 오느냐.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골디락스 장세로 잘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경착륙이 돼서 삐걱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3.3% 기록하면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전기 또 가스 같은 공공요금 가격도 이거는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일단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좀 완만해진 것, 이거의 어떤 하락세를 주도한 요인은 뭐라고 봐야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국제 금융시장에서 유가, 원유, 가스 관련한 선물 가격들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게 가장 큰 1등 공신입니다. 참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제 원유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는데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는 60달러 선으로까지 내려오기도 했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 선으로까지 떨어진 이 효과가 우리나라 국제의 물가, CPI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1등 공신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 물가가 안정 국면으로 내게 되어온 것은 아주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실제 물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기저효과라는 이 기저효과라는 게 기초가 낮다라는 건데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서 지난해 동기의 물가를 분모해 놓고 지금의 물가를 분자해 놓고 그것을 나누어서 구하는 건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 중에요.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작년 5월, 6월부터 약 한 5, 6개월 동안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물가는 그 높은 것을 분모로 잡다 보니까 실제 물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약 한 8월 달, 9월 달까지는 현재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계속된다면 물가가 좀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올 한 8, 9월 정도에는 2%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 참 감사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시 하반기에 되면 또 오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 어떤 얘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또 기저효과에 역기저 효과라 했어요. 작년에 물가가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상승률이 좀 둔화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둔화된 것을 분모로 놓고 올해 물가를 놓으면 물가가 크게 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볼 때는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면을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금리도 올린 효과도 있고 그동안 이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쪽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게 하반기에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에 물가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지 않았습니까? 공공요금. 거기다가 지금 이 체감 물가로 볼 수 있는 외식비 이런 그건 또 올라가지고 체감가 사실 크게 뭐 와닿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물가가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아주 가파른 곡선을 잡고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 이것은 대단히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늘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 OECD 방식의 근원 물가 이게 잡히는 게 중요할 텐데 이게 전체 소비자 물가의 둔화 속도보다는 좀 더디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서 다행인 것 같은데 유의미한 어떤 뭐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멀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 근원 물가라는 게 이제 식품 물가하고 에너지 물가를 뺀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물가가 잡힌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면 이 그 근원 물가, 코어 물가는 상승 속도가 전체 물가보다도 좀 상승 속도가 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숫자보다 물가가 상승, 하락이 조금씩은 꺾이고 있지만 상승 속도가 조금씩 꺾이고 있지만 나타나는 숫자보다는 그 하락 속도가 좀 더디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이 더 잡혀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결코 낙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